수십억 원을 들여서 막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랑 개발비가 들어갔겠죠? 맞아요. 게다가 출시 전에 수만 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막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 회사 내부에서는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기대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판매량이 완전 처참한 겁니다. 아,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디자인이 좋다고 체크했던 진짜 이유가 폰 겉모습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버튼 누르기가 편리해서였던 거예요. 와,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네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뉴스나 보고서에서 수많은 통계 수치란 설문 결과들을 접하실 텐데요. 그 데이터들이 과연 이런 치명적인 착각을 완벽하게 피해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숫자 그 자체가 주는 묘한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냥 믿어버리곤 하시죠. 맞아요. 퍼센티지나 소수점이 딱 찍혀 있으면 왠지 모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팍 받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백스테이지에서는 그 수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내기 위해 아주 처절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 백스테이지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부해볼 자료는요. 연구자들이 쓰레기 데이터, 그러니까 정크 데이터를 걸러내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때 쓰는 핵심 도구에 관한 거예요. 네, 바로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죠.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설문조사 문항들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복잡한 통계적 과정인데 오늘 이걸 아주 속 시원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료 가장 첫 부분에 되게 직관적인 관역과 화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 관역 이미지는 데이터 과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타당도와 신뢰도죠. 아, 타당도랑 신뢰도. 네. 관역의 정중앙은 연구자가 원래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 핵심 개념을 뜻하고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하나하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설문 문항들을 의미합니다. 세 개의 관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관역은 화살들이 자기들끼리는 되게 똘똘 뭉쳐서 꽂혀 있거든요. 근데 정중앙이 아니라 우측 끝자락에 완전히 치우쳐 있어요. 그게 바로 타당도는 낮고 신뢰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던지는 사람의 폼이나 일관성은 엄청나게 좋아서 화살이 늘 같은 곳에 꽂히지만 애초에 조준한 목표 지점이 틀린 거죠. 아, 엉뚱한 곳을 일관되게 맞추고 있는 거군요. 두 번째 관역은 보니까 화살들이 중심부 근처에 맞긴 했는데 약간 산탄총 쏜 것처럼 사방으로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건 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가 낮은 겁니다. 그럼 결국 세 번째 관역처럼 화살들이 정중앙 10점 구역에 아주 빽빽하게 뭉쳐서 꽂혀야만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 이상적인 상태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굳이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나요? 두 번째 관역처럼 화살이 좀 퍼져 있어도 어쨌든 중앙 근처를 맞추고 있다면 대략적인 추세 같은 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 그게 바로 수많은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빠지는 아주 흔한 함정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도구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다 길이를 재려고 자를 하나 샀다고 해보죠. 네네, 자요? 눈금 간격이 아주 일정한 쇠로 된 자입니다. 이건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언제 재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내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자의 1cm 눈금이 실제로는 0.8cm 간격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하, 그러면 잴 때마다 일관되게 완전히 틀린 것을 내놓겠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눈금 자체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자의 재질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고무줄자요. 잴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네요. 그렇죠. 타당도는 확보되었지만 매번 다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결국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수레바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데이터로 내린 모든 결론은 완전히 사상누각이 되어버리죠. 와, 확 와닿네요. 오늘 자료는 이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는 과정을 스마트폰 품질 측정이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연구자는 스마트폰의 품질을 측정하려고 총 19개의 질문 문항을 설계했습니다. 19개의 화살을 준비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19개의 화살을 4개의 관역에 나누어서 맞추려고 기획했어요. 그 4개의 관역, 즉 4가지 요인은 품질, 이용 편리성, 디자인,
부가 기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던진 19개의 질문들이 내가 애초에 의도한 대로 저 4개의 그룹에 예쁘게 잘 묶이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요인 분석은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변수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패턴, 즉 잠재적 구조를 찾아내는 통계 기법입니다. 잠재적 구조요? 네. 수백 개의 복잡한 데이터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변수들은 사실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자료의 결과를 보면서 약간 조금 불편한 지점을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결과를 보면 19개 항목 중에 디자인의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디자인 원문항이 타당도를 저해한다면서 아예 분석에서 빼버렸어요. 결국 18개 항목으로만 분석을 진행했다는 건데 네, 명시되어 있죠. 이거 약간 위험한 접근 아닌가요? 연구자가 자기가 질문을 다 만들어 놓고 컴퓨터 돌려봤더니 자기가 원하던 디자인 그룹에 예쁘게 안 묶이니까 그냥 그 데이터를 휴지통에 띡 버린 거잖아요. 이건 데이터 튜닝이 아니라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관점입니다. 통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당연히 데이터 체리피킹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 눈엔 딱 그렇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조작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의 순도를 확 높여주는 아주 필수적인 디버깅 과정입니다. 연구자가 디자인 원 문항을 버린 데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요? 그게 뭔가요? 설문지의 텍스트와 응답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연구자는 아마 이 스마트폰의 곡면 처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같은 질문을 디자인을 묻는 의도로 던졌을 거예요. 네, 곡면이면 당연히 외관 디자인이죠.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응답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질문에 높은 점수를 준 사람들이 디자인 관련 질문들보다 오히려 그립감이나 이용 편리성을 묻는 질문들에 더 비슷하게 반응한 겁니다. 아하, 연구자는 디자인이라는 관역을 보고 딱 쐈는데 날아가는 과정에서 바람을 맞고 편리성이라는 관역 쪽으로 휙 휘어져 버린 거군요. 사람들은 그걸 그립감으로 오해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문항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어서 응답자들에게 인지적 혼란을 준 일종의 오염된 화살인 셈이죠. 오염된 화살. 네. 만약 이 오염된 화살을 억지로 디자인 관역에 포함시킨 채 전체의 타당도를 평가하면 오직 디자인만을 순수하게 측정하고 있는 나머지 훌륭한 화살들의 패턴마저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과감하게 솎아내는 게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군요. 오염된 데이터를 솎아낸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18개의 아주 깨끗한 화살이 남았는데 컴퓨터는 이 화살들이 어떤 것들끼리 묶이는지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그 부분이 아주 재밌죠. 네, 자료를 보면 여기서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머리 아픈 수학적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주축 요인 추출, 그리고 베리맥스 회전이라는 기법인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회전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베리맥스 회전은 다별량 통계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거든요. 데이터 공간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자료에 있는 2차원 평면 그래프 2개를 비교해보면 그 매력이 확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회전전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고 그 공간에 빨간색 다이아몬드 점들이랑 파란색 원점들이 막 흩뿌려져 있어요. 네, 초기 상태의 데이터들이죠. 근데 이 두 그룹 데이터가 가로축, 세로축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그 축과 축 사이의 허공에 되게 애매하게 둥둥 떠 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X축 성질인지 Y축 성질인지 판단하기가 엄청 곤란한 상태인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각 변수가 여러 요인에 골고루 걸쳐서 아주 애매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회전 후 그래프를 보면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허공에 떠 있는 빨간 다이아몬드나 파란 원 데이터들의 절대적인 위치는 진짜 1m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데이터는 그대로죠. 데이터 자체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십자가 모양의 기준축 자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세 축을 기준으로 보니까 빨간 다이아몬드들은 X축에 찰싹 달라붙고 파란 원들은 Y축에 찰싹 달라붙게 됐어요. 이거 완전 대박 발생의 전환 아닙니까? 네,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베리맥스라는 이름 자체가 분산을 의미하는 베리언스와 극대화한다는 뜻의 맥시마이즈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분산을 극대화한다. 분산을 극대화한다고요? 그게 축을 돌리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죠?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0.5와 0.5라는 아주 애매한 좌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걸 어느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딱 중간이니까요. 하지만 기준축을 45도 회전시켜서 이 데이터의 좌표가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0.7과 0.0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하나의 요인에 대한 관련성은 한없이 1에 가깝게 쫙 키우고 다른 요인에 대한 관련성은 0에 가깝게 팍 줄여버리는 수학적 알고리즘입니다. 변수들이 오직 하나의 요인에만 아주 강하게 수속되도록 경계를 칼같이 나눠주는 거죠. 와, 이거 예전에 엄청 유행했던 매지가이 착시 그림이랑 똑같네요. 매지가리요? 네. 가만히 정면에서 보면 그냥 지글지글한 노이즈 패턴 같은데 눈의 초점을 살짝 비틀고 각도를 딱 다르게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3D 공룡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와, 진짜 아주 적절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복잡하게 막 엉켜있는 데이터 덩어리 속에서 통계학자들은 회전이라는 기법을 통해 그 안에 숨겨진 본질적인 구조를 아주 입체적으로 뽑아내는 거군요. 네, 그 베리맥스 회전 덕분에 연구자는 1, 2, 3번 문항은 완전히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이걸 디자인 요인이라고 명명하자. 이렇게 훨씬 명확하고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축도 돌려서 패턴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읽는 내내 저를 좀 괴롭혔던 건 막 폭격처럼 쏟아지는 통계 지표들이었어요. 숫자들 폭탄이죠. 네, KMO,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누적 분산, 요인 적재값, 단어만 들어도 수면제가 따로 없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아마 자료를 덮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하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씩 뜯어보니까 결국 이 숫자들은 이 18개의 질문들이 진짜로 분석할 가치가 있는 녀석들인가를 증명하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더라고요. 먼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부터 볼까요? P값이 0.01 미만으로 나왔다며 아주 훌륭하다고 써놨어요. 네, P값이 매우 낮게 나왔다는 건 이 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또 딴지를 걸자면요. 이 바틀렛 검정이라는 게 결국 당신이 가져온 이 데이터들이 서로 아예 아무런 상관도 없이 허공에 흩뿌려진 완전 랜덤한 모래알인가? 이걸 묻는 거잖아요. 네,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P값이 저렇게 낮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랜덤 모래알은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한 건데 솔직히 이건 허들이 너무 낮지 않나요? 수백 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문항들끼리 0.1%의 연관성도 없는 게 오히려 더 희귀한 케이스 아닐까요? 이걸 통과했다고 기뻐하는 건 좀 우스운 것 같은데요? 오, 데이터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회과학 데이터에서 사실 바틀렛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보는 아닙니다 정도를 증명하는 아주 기초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하죠. 역시 제 촉이 맞았네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바틀렛 검정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지표인 KMO 칙도를 훨씬 더 깐깐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그 KMO 값이 0.863이라고 되게 비중 있게 나와 있는 거군요. 통상적으로 KMO가 0.8 이상이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하던데 이 KMO는 대체 작동 원리가 뭡니까? KMO는 변수들 사이의 편상관계수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문항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순수한 유전자의 비율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순수한 유전자요? 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무게를 묻는 질문과 두께를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보죠. 이 두 질문은 표면적으로 되게 연관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더 거대한 공통의 부모 요인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란 거네요. 맞습니다. KMO는 바로 이렇게 개별 문항들끼리의 얄팍한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밑바닥에 이 변수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고 있는 묵직한 공통 요인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몇몇 질문이 대답이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질문들을 쫙 관통하는 강력한 핵심 테마가 존재한다는 걸 찾아내는 거군요. 863이라는 건 그 공유하는 유전자의 힘이 엄청 강력하다는 뜻이고요.
정확합니다. 문항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중력에 의해 아주 끈끈하게 잘 뭉쳐 있다는 완벽한 증거죠. 오, 중력이라는 표현 되게 좋네요. 그리고 표를 보니까 각 문항 옆에 요인 적재값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0.4를 훌쩍 넘고 어떤 건 0.8 이상이더라고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중력의 세기인가요? 맞습니다. 특정 문항이 그 요인이라는 중심축에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속력이죠. 보통 0.4 이상이면 유의미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다고 봅니다. 아, 다행히 다들 잘 달라붙어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누적 분산이 약 62%로 나왔는데 이건 18개의 복잡한 질문들이 가진 전체 정보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뽑아낸 단 4개의 카테고리로 그 정보의 62%를 설명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4개로 62%나 커버한다고요? 네, 데이터의 볼륨은 획기적으로 쫙 압축하면서도 본질적인 알맹이는 절반 이상 탄탄하게 살려냈다는 훌륭한 성적표인 셈이죠. 와, 자, 여기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내가 쏜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 즉 애초에 의도했던 디자인이나 편리성을 아주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타당도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네, 힘든 관문을 통과했죠. 오염된 화살도 빼냈고 축도 돌려서 패턴도 찾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레바퀴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관역 중앙 조주는 알겠는데 그 화살들이 매번 일관되게 그곳에 꽂히는가, 즉 변덕 부리지 않고 일관된 결과를 내놓는가 하는 문제죠. 네, 바로 신뢰도 분석의 영역입니다. 자료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크롬바흐 알파 계수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크롬바흐 알파. 이름이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특수물질 같은데요. 하하, 좀 거창하게 들리긴 하죠. 이 수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훌륭하다고 판단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품질 측정 사례를 보니까 수치가 진짜 놀라워요. 하위 요인인 품질이 0.852, 이용 편리성이 0.838, 디자인이 0.842, 그리고 부가 기능은 무려 0.915를 기록했습니다. 부가기능 항목은 0.9를 넘었으니까 이건 응답자들이 거의 기계처럼 아주 일관되게 답변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 더 전반적 만족도나 재구매 의도 같은 변수들도 전부 0.7을 아주 여유롭게 넘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크롬바흐 알파가 대체 문항들의 어떤 성질을 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1번부터 18번까지 전부 다 똑같이 5점을 줬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크롬바흐 알파의 핵심 메커니즘은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설문지를 가상의 두 그룹으로 반씩 딱 쪼갰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으로 쪼갠다? 네. 만약 이 설문지가 진짜로 신뢰할 만한 도구라면 전반부 문항에서 높게 평가한 사람은 후반부 비슷한 문항에서도 반드시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크롬바흐 알파는 문항들을 쪼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서 그 조각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계산해낸 겁니다. 아, 만약 디자인이 좋다고 한 문항에 동의한 사람이 색상이 예쁘다는 문항에도 동의하는 패턴이 수백 명 데이터에서 공통으로 막 나타나면 저 알파 값이 확 올라가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타당도 분석 첫 단계에서 우리가 디자인 원 문항을 과감하게 잘라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 오염된 화살이요. 만약 그 오염된 문항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 당연히 그 녀석 혼자 응답 패턴이 막 튀었을 테니까 조각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 깨지면서 전체적인 크롬바흐 알파 수치, 즉 신뢰도가 뚝 떨어졌겠네요? 맞습니다. 요인 분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디버깅을 미리 거쳤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에서는 추가적인 문항 제거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고 높은 내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타당도랑 신뢰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면서 측정 도구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주는 진짜 완벽한 파트너네요. 그렇죠. 완전히 유기적인 관계죠. 통계라는 게 무슨 수식 덩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맥락을 연결해 보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생태계네요. 불순물 걸러내고 각도 틀어서 패턴 찾고 조각들 방향성 교차 검증까지. 여기까지 탁 듣다 보면 아,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그냥 루틴대로 컴퓨터 돌리면 착착 떨어지고 되게 쉽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가 막 늘 이렇게 교과서처럼 예쁘게 묶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자료의 진짜 백미는 사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실패한 케이스에 있습니다.
과제 1, 2-2로 제시된 요인이 생각대로 분리되지 않는 측정 도구의 요인 분석 사례죠. 네네, 봤어요. 연구실에서 밤새워 일어나는 수많은 좌절과 고뇌가 이 짧은 자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례의 연구자는 진짜 철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기존에 권위 있는 선행 연구들을 싹 다 뒤져서 총 24개의 문항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이랬겠죠. 이건 무조건 4개의 완벽한 카테고리로 묶일 거야. 1번부터 4번까지는 첫 번째 그룹, 5번부터 10번까지는 두 번째. 네, 아주 정갈하고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화살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데이터로 돌려봤더니 와, 결과가 진짜 참혹합니다. 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문항들이 연구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막 엉뚱한 요인으로 묶이기도 하고 어떤 문항은 여기저기 애매하게 걸쳐서 아예 하나로 수렴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피를 나는 형제여야 할 문항들이 실제 응답자들의 데이터 속에서는 완전히 남남처럼 행동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진짜 이 연구 당사자라면 식은땀이 줄줄 났을 것 같아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뒷산으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연구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망했다 하고 데이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요? 하하,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죠. 아니면 아까 우리가 배운 베리맥스 회전을 막 10번, 20번씩 돌려서 컴퓨터를 고문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던 4개로 묶이게 조작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연구자의 진정한 실력과 학자로서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회전을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에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건 최악의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네, 그건 진짜 범죄죠. 이럴 때는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도대체 왜 이 24개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을까를 치열하게 추적하는 새로운 발견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이요? 아니, 데이터가 엉망으로 묶인 게 무슨 발견이 될 수 있죠? 과거에 사전 연구가 진행됐을 당시에는 분명히 그 24개의 문항이 4개의 개념으로 깔끔하게 분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소비자의 심리와 인식이 완전히 변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이용 편리성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쁜 폰은 쓰기 불편했고 쓰기 편한 폰은 엄청 투박하고 못생겼었죠. 네, 하지만 애플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소비자들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곧 직관적이고 편리한 거 아니야? 라면서 두 개념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내 질문지가 틀린 게 아니라 문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 자체가 시대에 따라 진화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지금의 대중을 상대로 10년 전 설문지를 딱 들이밀면 디자인을 묻는 질문이란 편리성을 묻는 질문이 하나의 요인으로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와, 그렇겠네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신의 가설이 깨진 뼈아픈 순간이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현대 소비자들은 디자인과 편리성을 더 이상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시대적 통찰을 얻어낸 위대한 성과인 겁니다. 와, 약간 소름 돋네요. 타당도 분석이 단순히 수학적으로 에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 변화를 확 읽어내는 엄청난 사회학적 지표가 될 수 있다니 데이터가 망가진 게 아니라 데이터가 우리한테 세상이 변했다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네요.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미세한 신호를 해석할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뿐이죠.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은 그 데이터가 보내는 노이즈 속에서 진실의 주파수를 찾아내는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필터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복잡해 보이던 필터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해체해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세상의 뉴스를 조금은 다른 훨씬 더 날카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인터넷 기사에서 막 소비자 만족도 1위 아니면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 지지 이런 화려한 타이틀이랑 랭킹 그래프를 마주하신다면 이제 그냥 고개를 끄덕이진 않으실 거예요. 잠깐, 저 19개의 질문들은 KMO 0.8을 넘기면서 진짜 제대로 묶인 걸까? 크롬바가 알파 값은 다 확인한 걸까? 애초에 저들이 조준한 관역이 막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것은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무기로 오늘 얻으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통계가 만들어지는 이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넘쳐나는 정보들은 비로소 세상을 꿰뚫어보는 진짜 지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만은 조금은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자료는 스마트폰 품질이라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꽤나 물리적인 대상을 다루었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인 제품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를 평가하는 리더십, 우리 사회의 행복도, 심지어 형태조차 없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인 사랑의 유형을 수치화한다는 그 수많은 심리 테스트나 설문조사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엄격하고 무자비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필터를 통과하고 있을까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결과를 공유하는 그 유명한 성격 유형 테스트나 트렌드 여론조사들이 실은 베리맥스 회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으로 얽혀버린 문항들을 그저 그럴싸한 포장지로 억지로 묶어놓은 정크 데이터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내가 믿고 있던 숫자들의 진짜 민낯이 문득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확 깨워줄 깊고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자료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데이터의 이면을 질문하세요.